이호락의 삶에 대해 쭉 들어보니까 말이죠. 책사 뛰어난 전략도 있어야 되겠지만 충성심이 생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좀 과하면은 넘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과잉 충성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잉 충성의 대명사기도 하죠. 네네. 이게 박정희 대통령 피격 서거 시륙 다음 날 10월 27일 이제 신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격되던 날 그 궁정동 만찬에 박정희 전 대통령 있었죠. 총을 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있었죠. 김계원 비서실장 있었죠.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당시에 나는 쟤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누렸던 차지철 경호실장이죠. 일단 저 인상이 딱 보면 이제 저 경호실장처럼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차지철에 대해서 살짝 조사를 좀 해봤는데 1924년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난 그는 1961년 공수여단 대위의 신분으로 5.16 군사정변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그 후 박정희 정권이 시작되면서 국회의원으로 정계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 서거 후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임명된 후에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다가 1979년 11.6 사태로 피격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이 이제 11.6 사태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당시 엄청나게 파장이었죠. 당연히. 엄청났죠. 일단 현직 대통령이 총을 맞아 죽는 사건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먼저 쏜 게 아니에요. 차지철 경호실장을 먼저 쐈다는 거. 두 번째는 쏘고 이게 격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총을 다시 갖고 와요. 이거는 차지철을 노리고 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유신 시대 때 중앙정보부장이라고 하면 이우락처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보부장이 경호실장을 왜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 둘의 관계를 알려면요. 우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의 관계부터 알아야 됩니다. 육사가 아닌 육군 출신인 차지철이 어떤 라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어질 수 있었는지. 저 유명한 사진. 유명한 사진. 이제 가운데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차지철입니다. 시청 앞에서 찍힌 이 사진은요, 5.16 정변을 대표하는 그런 사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서로 만난 일이 없는 직책이자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공수단의 대위 신분이었던 그를 그의 상사가 우연히 박정희의 경호장교로 붙여주면서요, 인연이 시작되게 됩니다. 훗날 차지철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본 순간부터 매혹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매혹까지. 고호 브로맨스가. 이 과잉 충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차지철이 박정희하고 처음 만난 후부터 박정희 장군은 내가 숭배하는 사람이다,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달고 다녔다고 해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단체 하나를 만들어요. 이게 선거판을 좌우한다거나 뭐 아니면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데가 아닙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수호하는 경비부대 같은 걸 하나 만들거든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GT. GT. 경호팀 여기서 G 아니야? 경호팀. 이거 괜찮은데요? 네, 그레이트 타이거. 타이거구나, T가. 위대한 호랑이. 그레이트 타이거. 위대한 호랑이. 약간 이런 느낌. 요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일단 중정이랑 경호실 합쳐놓은 정보팀 같은 역할. 반혁명 움직임을 감시하거나 부정축제자들 이런 거 색출해낸다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박정희 옆에 이제 최측근으로 불리게 되고 이때 살짝 권력의 맛을 맛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권력의 맛을 본 차지철이 더 큰 야망을 꿈꾸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회의원에 도전한 겁니다. 국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바로 피바람이죠. 보통 피바람 이런 표현은 은유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진짜 피바람입니다. 여당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17살이나 많은 김진만 의원한테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뭐 같은 당 의원도 뭐 구타하고 깡패는 예, 이게 일수였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 차지철이 덩치도 크죠. 군인 출신이죠. 거기에 든든한 대통령 백까지 있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다 그래요. 근데 이런 차지철도 유일하게 못 건드리는 국회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본인보다 더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아, 야인시대 김두한. 그렇지. 전형적인 그러면은 강약, 약강. 이 차지철 하도 국회의원을 패고 다니니까 참다 못한 김두한이 야 제대로 한번 묻자. 재밌었겠다. 진짜 붙었으면. 이거 붙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차지철이 김두한 앞에서는 꼬리를 내려 깨갱했네. 그레이트 타이거라고. 근데 사실 차지철이 정치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소위 말하는 당시에 혁명 동지들 중에서 육사를 안 나온 사람이 자기밖에 없거든요. 다 이제 육사 출신인데 본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좀 벼락 출세를 한 거지 사실. 대위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장군 옆에 대위가 서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경력이라든지 학력 이런 게 좀 떨어져. 나이도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약간의 이제 자격지심이 있어서 뭔가를 좀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시도한 게 있었다고 하는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이경규 씨가 있었다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학력 위조. 위조까지. 상하나 그럼 미국에서 나왔다. 웨스트 포인트 출신 이렇게 쓰는 걸로. 자격지심을 없애려고 뭘 했냐면 외양을 꾸미는 거예요. 머리가 저랑 비슷하죠? 포마드에서 올백으로 딱 하고 정장 딱 입고 좀 나이 좀 들어 보이게. 그렇죠. 가끔은 중저울 모드 쓰고 29인데 어려. 사람들이 자기를 좀 무시 못하게 하려고 뭐 그렇게 외관을 좀 꾸몄다고 합니다. 이후락처럼 어떤 엘리트로 알려진 뭐 똑똑한 그런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한 게 나도 가방끈을 좀 늘려보자. 국회의원이 된 해에 그때 국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졸업을 해요. 그 해에 대박이네 대박. 다음 해에는 바로 한대학교 대학원으로 들어가서 정치학 석사를 바로 또 1년 만에 땁니다. 2년 만에 석사 취득했죠. 바로 그 다음 해에 정치학 박사까지 취득을 해요. 3년 만에.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이니까 그 당시에 그럴 만한 힘이 있었을 텐데 이건 누가 봐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제 학위를 딴 그는 정치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 번은요,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에 한국인이 파병을 요구하자요. 장기적이고 어렵고 승리할 수도 없는 전쟁에서 우리만 왜 힘겨운 부담을 져야 하느냐 얘기하기도 하고요. 만일 한국병을 파병한다면 우리는 안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요. 공화당 위원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썰도 돕니다. 어떤 썰이냐면 누군가가 뒤에서 오다를 내려줬다는 거죠. 야, 너 국회 가가지고 이런 얘기 좀 해. 그게 누구냐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때 미국에서 어쨌든 파병 요청을 하면 한국이 파병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파병을 보내주는 대신에 우리나라에도 뭔가 좀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런 얘기를 여당 내에서 좀 해달라. 라고 위에서부터 오다가 떨어졌다. 라고 하는 일단 썰이 있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근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막 말하고 다니다가 본인이 세뇌가 됐답니다. 진짜 파병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꾸 말을 하다가 그게 팩트 머리가 바뀌었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술 먹다가도 막 공화당 의원들한테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들어가서 야, 지철이 좀 들어오라 그래. 연기하라 그랬지 너 왜 그래? 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든 든든한 오른팔이잖아요. 그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 옆에서 자리를 지켜나가던 차지철이 나중에 이제 경호실장으로 승격됩니다. 자, 권력을 손에 딱 줬어요. 처음으로 한 게 뭘까요? 먼저 청와대의 위상을 높이겠다. 그러면서 경호실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높입니다. 셀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장이나 소장을 부하로 둬요.
이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호실의 문양부터 바꾸는데 이거 가운데 독수리가 딱 위에 호랑이 3마리네. 호랑이가 3마리가 딱 있죠. 거기에 자 국가 원수가 별 5개인데 별이 10개입니다. 별이 10개. 경호실을 확 승격시키면서 차지철의 월권 행위들이 슬슬 시작이 됩니다. 경호실장용 전용 식당도 만들어서 여기에 특급 호텔 요리사를 불러가지고 음식을 하게끔. 선 넘죠? 네, 선 넘어요. 근데 진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런 행동이 미스테리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다 명분을 삼아야 되잖아요. 이거 내가 해먹기 위한 게 아니라 다 우리 각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는 각하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를 높이는 게 곧 각하를 높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들 중에서 제일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국기 하기식. 하기식. 군대에서나 하는. 지금 보시면 네. 행사를 하잖아요. 보면은 군인들이 있죠. 네. 앞에 지금 누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부잖아. 어머! 차지철이잖아. 이게 뭐예요? 저 사람이 왜... 지휘봉을 든 차지철의 모습인데 일주일에 한 번 국기 하기식을 했다고 해요. 태극기 이제 내려가는 하기식. 저게 이제 국군의 날 행사 때 대통령이 병력 사열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병력 동원하죠. 무기도 동원했다고 해요. 장차관들하고 고위 장성까지 이제 동원해가지고 저런 행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저기 위치도 대단해요. 저기 이제 저 중앙청 옛 조선총독부 뒤편이 경복궁이잖아요. 거기에 군대가 있었거든요. 경복궁에서 한 거예요. 저기 차지철 자리에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만 갖다 놓으면 그냥 국군의 날에 대통령이 병사들 사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라간 거라고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동경한 나머지 본인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게 상식을 벗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수도경비사령부 34단이 거기 앞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전차 부대 한 대대를 끌고 나와요, 밤마다. 대병력이면 저. 그래가지고 출동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아, 제가 기갑부대 나왔는데 전차가 엄청 시끄러워요. 어떡해. 그건 전쟁 나서도 기도빈익을 위해서 딱 지금부터 공격하지 않는 이상은 다 시동 끄라 그러거든요. 너무 시끄러워. 몇 킬로 밖에서 들리. 근데 그걸 밤에 끌고 나와서 여기 이제 주민들은 엄청나게 이제 고통스러웠어요. 아니 뭐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밤마다.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죠? 대통령을 방해하는 자는 큰일 난다는 거를 내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약간 이제 폭력적인 성향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사실은 성인이 돼가지고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동창의 증언에 동창들의 따르면요. 증언.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친구지간에 말다툼도 없었고 네. 의원을? 싸우는 일도 없었고 심지어 내성적이고 호손하고 선량했다고 합니다. 거짓말. 저도 잘 믿기지 않아요. 제일 근데 미스터리예요, 직원이다 보니까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보다는요 늘 외롭고요 외톨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격투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성적이어서 의외다. 의외의 면이 좀 많아요. 술, 담배 안 합니다. 정말요? 술, 담배 난 들이 불 것 같은데. 술, 담배 안 하고 여자 문제가 없어요. 독실한 크리스찬. 아 그래요? 약간 이런 성격인데 권력의 맛에 취해가지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멀쩡했다가 권력 잡으면 그랬을 수도 있고 자격지심이 좀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했을 수도 있는데 이상한 짓을 계속해요. 이분이 대통령 결재가 필요한 문서들 있잖아요. 장관이 결재 올리는 건데 결재 라인 하나 더 추가. 중간에 경호실에서 경호실에서 비서실도 아니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결재서를 먼저. 맞아.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명분과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대통령께서 뭐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를 기미상궁도 아니고 결재서를 한번 보나? 귀미상궁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요. 뭐예요? 뭔가 위험. 이렇게 하고 딱 할까봐. 뭐 독이 묻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진짜로?
대통령이 문서 넘길 때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 아래에다가 독을 묻히면 목을 붙이면 대통령이 죽을 수도 있다. 섬세하시네. 섬세한 건가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대통령과 장관만 알아야 되는 비밀들도 경호실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정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정보를 가장 많이 쥐고 있는 게 중앙정보부여야 하는데 중정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쥐고 있는 조직이 대통령 경호실이 되는 거죠. 경호실장이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모든 보고서는 나를 거쳐라. 경호실도 맞는 건 아니고 욕하는 것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래 살펴보니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갈등이 완전 폭발한 지경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또 군 지휘부도 그 차지철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만약 김재규가 저 차지철 몰아내야 된다 이러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 군이 동조할 그런 기세라는 거예요. 내 보안사령관에서 쫓겨나더라도 이건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보고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사령관이 꾀를 내서 제목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고 드릴 사항이 있으니까 대통령 보고 일정을 잡아주세요. 겨우 잡아낸 게 1979년 10월 29일 날 이걸 보고할 계획이 있는데 3일 전에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이 새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보고기를 놓쳤다. 드라마틱하다 진짜. 근데 차지철의 일종의 기행이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있습니까? 아주 그냥 수도 없습니다. 서울타워. 네, 서울타워가 없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서울타워인데 당시는 이제 남산 전파탑이라고 이름을 불렸거든요. 근데 차지철 경호실장이 야 저거 없애. 아니 왜냐면 위에서 보면 청와대가 내려다보여. 감히 말이야 우리 각하가 계시는 곳을 내려다볼 수가 없지. 그래서 없애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JP. 민간 기업, 민간 건데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못 없앴다는 거고 하나 더 있어요 또. 롯호텔. 롯호텔 높잖아요. 그러니까 롯호텔에서 보면 저가 보이잖아요 청와대까지. 저거 안 돼. 낮춰. 각하해가 다 보여. 안 돼 이거예요. 참사다 참사. 없앨 수도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롯호텔에서 이 청와대 보이는 쪽에 창문을 다 가렸대요. 진짜로? 안 보이게. 아니 근데 충성심 하면은 이후락도 빠질 수가 없는데 이후락과 차지철 관계가 전 또 궁금하거든요. 사이가 안 좋죠. 예. 네, 그래서 이후락이 이제 73년도에 중앙정보부장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홍콩을 한 거예요. 근데 차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홍콩의 한 호텔 식당에서 둘이 마주친 거예요. 그 넓은 홍콩에. 이후락 식당에 가서 보니까 차지철이 밥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차지철을 딱 바라본 이후락이 어떻게 했을까요? 먼 이국당 호텔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래도 뭐 예의상 뭐 인사는 하지 않나. 동석? 인사?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못 본 척 했겠죠. 오, 정확하신데요? 그래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외국이니까 그냥 가서 뭐 인사할 법 정도도 한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지철에 대한 이후락 전 부장의 미움이 저 정도였던 거예요. 사실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인자를 두는 걸 싫어했잖아요. 그죠? 이후락이나 김종필 같은 경우에도 올라온다 싶으면 외국으로 내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차지철을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차지철 그분이 경호실장이 되고 이렇게 파워를 늘려갈 수 있었던 거는 유경수 여사 암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유경수 여사가 제1교포 문세강한테 저격이 됐잖아요. 그때 그 피격될 당시에 경호가 너무 허술했던 거예요. 권총을 허리춤에 차고 그 장충동 국립국장 거기서 들어갈 때까지도 경호원들이 일본말을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행사에 참석한 내빈 이런 걸 줄 알고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 비표 검사도 안 하고 국립국장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슬 쪽에 와서 저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경호 강화, 대통령 경호 강화가 국가적 아젠다가 된 거입니다. 그 사이에 경호실장이 대통령이 가까이 다가간 거죠.
차지철 경호실장이 제일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차지철 경호실장이 그 지시를 받고 나와서 이거 대통령의 뜻이다. 각하의 뜻이다. 그러면서 힘이 모아지는 거죠. 근데 차지철 경호실장이 저렇게 2인자 행사를 해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경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박정희 대통령 보면 아는 거지. 왜냐면 JP, 뭐 이후락, 김재규 이런 사람들은 2인자로 너무 힘이 강해지고 뜨면 본인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텐데 여기는 그냥 충성 쓰고 들어와가지고 애초에 차지철이라는 사람을 강력하게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여자 관계가 깨끗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우직하게 박정희한테만 충성하니까 경호실장으로 걸맞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차지철이 이제 여러 기행들 때문에 저 욕을 많이 먹었는데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사실은 망원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제 부마항쟁이 있었잖아요. 부산이나 마산 쪽에 굉장히 시위가 심해서 이걸 어떻게 진압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정권 핵심의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제였는데 당시에 차지철 경호실장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각하, 저기 캄보디아는 300만 명도 죽이는데 우리 뭐 100만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탱크로 밀어버립시다 이런 거예요. 진짜 망언이네요. 이 말에 이제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었던 사람이 김재규였었던 거고, 사실 이 말이 11.6의 시작이 되는 말이기도 했었어요.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딪혔었던 건데, 근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부딪힌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쌓여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직급도 중앙정보부장이랑 대통령 경호실장이랑 직급이 당연히 중정부장이 위잖아요. 그런데 말을 할 때는 김부장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고 막 이러니까 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이랬었던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하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정보는 중앙정보부의 고유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차지철이가 그 중앙정보부 공식 정보 라인 이외에 사설 정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정치 첩보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항상 저 국회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게 고민이 있을 겁니까? 그걸 이제 차지철이가 대응을 해준 거죠. 그런데 언론에 비하면 요새 찌라시 정도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오고 이러니까 그 김재규 부장의 입지가 들으면서 충돌이 오게 된 거죠. 내가 장군이 때 이 대의한 놈이 지가 커가지고 지금 멋대로 막 덤벼드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에 있는 육군대장 김계원이를 김재기가 형님 동생을 지는데 형님 다음에 봐도 내가 사회치를 죽여야겠습니다. 지금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기가 내려가가지고 권총 갖고 올라와서 차이치를 쏴 죽입니다. 그렇게 차이치 죽여놓고 김재기 방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념 전 비서실장 회고록에 보면 내가 차지철을 경호실장으로 천거하지 않았더라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 책사. 리더를 빛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 뒤에서 자신이 굳은 일을 할 때 더 빛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이 모신 리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